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서 칼바람 불고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이 동장군의 기세에 떨고 있죠.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진 서울은 한강이 꽁꽁 얼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강추위는 계속되고 세미탄파는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교 부근 한강 상류입니다. 던진 얼음이 부서질 정도로 두껍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강추위 탓에 한강은 가장자리뿐 아니라 가운데 근처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낮이지만 산책 나온 강아지들도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강아지들 산책시키려고 나왔는데 나온 지 20분 됐습니다. 나왔는데 무지 춥네요.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관측소 기준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졌고 낮에도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였습니다. 한파특보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 이어 전라도까지 확대됐습니다. 20cm 안팎의 눈이 쌓인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엔 내일 아침까지 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매우 춥겠으며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오는 31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날씨는 춥고 산세는 험하고 악정 고투 끝에 불길을 잡았지만 축구장 11개 면적이 탔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다치는 등 휴일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이어집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하늘까지 뒤덮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강원 삼척시 미로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1개 면적과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한 채가 전소됐습니다. 주택 안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살던 40대 여성 등 일가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두 분은 경상이고 한 분은 조금 위독한 상태고요. 그 소방관들이 이제 들어가서 구조한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거실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6시쯤 부산에서는 507톤급 유조선이 방파제 앞 테트라포드에 자초됐습니다. 다행히 선체는 크게 파손되지 않아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서 모레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총공세를 예고한 야당에 못지않게 조국 민정수석이 나가는 만큼 청와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지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들으시고요. 대검의 감찰 결과 발표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들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모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 야당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불법 첩보와 관련해 개인 일탈에 불과하며 김 수사관이 과기부 5급 감사관으로 셀프 승진을 시도했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태우 수사관이 여권 인사에 대한 첩보 때문에 미움을 사 원대 복귀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말이 안 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도읍 조사단장과 최교일 의원, 경찰 출신의 이만희, 이철규 의원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은 내일 회의를 열고 공세 전략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사찰 정권의 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더 이상 침묵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와대가 불법 첩보 수집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고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까지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문 대통령은 조수석의 국회 출석을 직접 지시한 만큼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네, 지난 한 달여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사회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주 기자, 먼저 지난 목요일이었죠. 검찰이 밝힌 감찰 결과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에 검찰이 들여다본 의혹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등에게 골프 접대를 받거나 청와대로 가기 위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 네. 또 감찰 대상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사 이동을 시도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등에 대한 비위 첩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예. 검찰은 이 4가지 의혹 모두에 김 수사관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해임을 요청했고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저 맨 위에 이제 골프 접대 부분 빼고는 말이죠. 다 뒷말이 지금 무성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3가지 의혹이다, 3대 의문이다 이러고도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파견을 가기 위해서 인사청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예. 우선 검찰과 김태우 수사관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청와대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데는 의견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 측이 이 건설업자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하고 고등학교 이제 동문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나 좀 도와달라. 김태우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예. 최 씨가 실제로 다른 민간인 한 명에게 이 부탁을 전하긴 했는데 그 민간인이 청와대에 파견을 도울 만한 인맥이나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 네. 다만 검찰은 이 부탁을 전해받은 민간인이 누군지는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영양가 없는 사람일 뿐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국 수석과의 관련성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영양가 없는 사람이었다. 자, 그럼 다음 의혹도 좀 볼까요? 그 6급 공무원인 그 김태우 수사관이 다른 정부 부처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검찰은 실제로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의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고 지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줄곧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과기정통부 측 입장하고 엇갈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과기정통부 측에서 해명을 해왔습니다. 어떻게요? 지난해부터 조직 내 비위가 잇따라 불거져서 원래부터 만들려고 했던 자리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예. 다만 이제 외부 전문가 영입이라는 것에 전례가 없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도 조언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이제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런 첩보 관련해서도 이제 궁금한 게 많은데, 근데 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 또 우 대사도 공언한 것과는 다르게 고소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발표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예. 그 첩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감찰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첩보 내용 자체에 대한 수사는 우윤근 대사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소한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 의견을 밝힌 것과는 달리 현재까지 소장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 대사 측 변호인단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한다면 적용되는 제목이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인데 실제로 김태우 수사관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예.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청와대에서 여러 비위 첩보를 파악하는 게 이제 김 수사관의 원래 일이었던 만큼 김 수사관이 이 허위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고 예. 또 언론에 제공한 행위 자체가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 법원에서 처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감찰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의혹만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상황 또 국회 활동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추적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으로 공분을 사는 가운데 피해자의 또 다른 진술이 나왔습니다.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앗기는 것은 물론 수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협박에 사금융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직원 얼굴에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두르는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수년간 계속된 폭행에도 피해자 양 씨는 회사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여기에 걸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내가 참으면 회사가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견뎠다고. 송 대표 강요로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양 씨는 운전부터 행정까지 개발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도맡았지만 정작 월급은 송 대표에게 상납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내가 월급 보냈으니 가서 250만 원 찾아와라. 폭행 협박을 해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찾아오면 그날 이제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서 70만 원을 주기도 하고 1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이 이어져 양 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가 대표이사니까 네가 갖고 오라고 해서 폭행을 못 이기다가 사금융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아서 갖다 준 돈이 있어요. 8천만 원이랑 그전에도 2천만 원 있었고요. 토탈 1억인데. MBN은 송 대표의 해명을 직접 듣고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죠. 바다 위도 사정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음주 운항 실태를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한 선박을 뒤쫓습니다. 바다 위를 비틀거리며 운항 중인 음주 의심 선박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배가 깜짝이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게 강요를 하고 막 그래요. 입의 선장의 음주 수치는 0.107%, 육상이라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합니다. 인근 바다에서 적발된 또 다른 선장은 소주 2~3병을 먹어야 나올 수 있는 0.2%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뭘 부르라고요? 예, 이빨 부르. 더. 끊이질 않는 해상 음주운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톤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운항을 할 수 있는데 매년 100건씩 적발되는 해상 음주 운전 적발 건수 중 40%가 소형 선박입니다. 선박은 면허가 없어도 운항을 할 수 있어 벌금만 내면 또 배를 몰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 음주운항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 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육상만큼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른바 레이더 마찰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한 일본 정부가 바로 다음 날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뭔가 이거 일본의 꼼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희경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레이더 갈등, 그 진실이 무엇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지난 20일 해군 관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영상을 공개한 일본 방위성. 韓国軍の駆逐艦から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を受けた事実を裏付ける具体的なデータというか証拠というか 우리 해군이 북한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 탐지 레이더를 작동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한일 간 실무급 화상회의가 열린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을 총리 관저에 비공식으로 불러 해당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도쿄신문은 이와야 방위상도 공개에 부정적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한마디에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자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며 레이더 조사 문제가 아베 총리를 폭발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아베 총리가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과의 갈등 상황을 부각시키고 나서
자위대 명예를 언급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은 아베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초계기 레이더 사건을 갖고 한국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갈등의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연자연 기자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기자. 예. 이게 뭐 해프닝이고 단발 사건으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뭐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예.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사건이 발생했던 건 지난 20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독도 동북방 180여 킬로미터 지점 한일 중간 수역에서 이 북한 어선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예. 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 해경 함정과 한국형 1호 구축함인 해군 광개토 대왕함이 출동했습니다. 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이 상황을 발견했고요. 여러 차례 이 현장으로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예. 이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그러니까 일본 측 초계기의 공격형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요? 그제 오해 불식을 위해서 한일 간의 실무화상 회의가 열렸고요.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국방부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잘 흘러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인 어제 일본 정부가 당시 초계기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네. 갈등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일본 측이 이제 공개한 영상이 한 13분 정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돌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 영상을 함께 보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부를 보시면 조난 어선으로 보이는 배 한 척과 구명보트 두 척. 왼쪽 빨간 원. 그렇습니다. 네. 빨간 원 안에 있고 지금은 이제 보이는 건데요. 양쪽으로 구명보트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바로 동그라미 안에 있는 큰 배가 광개토 대왕함입니다. 네, 우리 구축함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 정도의 크기로 촬영이 되려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일본의 초계기가 아주 낮게 저공 비행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우 낮게 날고 있었네요. 예. 이 영상 중후반부에는 일본 측이 우리 함정에 바로 교신을 시도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영어로 한 거예요? 일본어로 한 거예요? 네, 영어로 하는 겁니다. 예. 이 목소리를 근데 들어보시면 이 공격용 레이더로 조준받는 상황치고는 조종사의 목소리가 긴박하고 급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네, 그러네요. 또 예. 무전 이후에도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왕함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즉 회피 기동하려는 등의 모습은 영상 속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이더를 맞았다 그러면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근접 비행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상식적으로 사격 조준 레이더를 받으면 피해야 되는데 일본 초계기는 왜 광개토 대왕함으로 또 다시 근접 비행을 한 거예요? 일본 측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의 그 공격용 사격 관제 레이더 안테나의 방향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아닌 확인 차원에서 저공 비행을 한 것이란 주장인데요. 예. 하지만 우리 군은 우리 함정의 함장과 승조원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초계기의 저공 비행에 굉장한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죠. 저 구축함에 승조원들이 초계기가 밑으로 쫙 이렇게 가면은 그렇습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보통 이런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한다고 해도요. 최소한 300m 고도는 유지를 하면서 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 초계기 몇 미터까지 갔대요? 네, 이번 초계기 같은 경우에는 150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또 초계기가 사격 관제 레이더를 감지하면 이 기 내에 경보음이 울리는 게 정상입니다. 일본 초계기 기 내에. 그렇죠. 하지만 이번 공개된 영상에서는 그런 경보음을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 측도 아까 본 것처럼 말이죠.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함정에 교신을 시도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이때 한일 양국 군인들이 자위대하고 소통만 잘 돼, 무선 교신만 잘 됐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합참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무전 교신 상태가 일단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잡음이 심했고 교신 상태도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들을 수 있었던 단어는 영어로 코리아 코스트, 즉 해경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해군을 가리키는 코리아 네이비가 아닌 이렇게 해경을 향한 교신 시도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그래서 없었던 우리 거죠.
구축하면서는 교신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요. 당시 조난 어선 구조 작업 중이었고요. 이 구조 작업이 거의 끝날 즈음에는 이 일본 측 초계기가 세 차례 근접 비행 후에는 이미 멀어져 버린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당시에 이제 교신 상태만 좋았다면 서로 오해 없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법한 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거 뭐 일본이 이 문제에 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요. 일본이 자신들의 해상 자위대를 해군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으로? 예, 아시다시피 아베 일본 총리는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본의 어떤 극우 언론이라든지 어떤 정치권에서 뭐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려는 게 아니냐. 네, 이번 사안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본의 이러한 정치적 술책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를 키우기보다는 추후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일본 측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인도적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군함에 이 군용기, 초계기로 위협적인 비행을 해놓고서는 책임은 또 우리한테 떠넘기는 일본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자, 연재현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인 가운데 이 대표가 즉각 사과했지만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당대표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를 하던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관련 발언을 이어가다 말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곧바로 수정했지만 또다시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맙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장애인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이 대표의 사과문이 변명문에 불과하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야사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 대표가 과거에도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등 차별적인 발언을 해왔다며 여당 대표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반복된 비하와 차별 발언은 결코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다음번 비하 대상은 누구일지 집권여당 대표의 비하 노트가 나올 지경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예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떨어지는 당 지지율에 또 다른 악재가 될까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임시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채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죠. 그중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조기 귀국했습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현지에서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내일 돌아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애초 일정을 바꿔 먼저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함께 출장길에 올랐던 신보라, 장석춘,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7명은 내일 밤 귀국합니다. MBN 취재진이 한국당 의원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언급하며 조기 귀국 여부를 묻자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한 뒤 돌아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 불참한 4명의 의원은 현지에서 계획됐던 공식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투라 무역관을 방문해 1시간 동안 개소 현황을 보고받았지만 이 무역관은 내달 21일 개관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일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 도중 익사한 한국 고교생 관련 조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급조된 일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본회의 직후 일본 오사카와 고베로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 9명은 논란이 일자 애초 예정됐던 체험 일정 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원법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무산됐는데도 베트남을 다녀온 의원들이 과연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효입니다. 2달 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때는 윤창호법도 이슈였던 만큼 국회도 즉각 징계에 착수하는 듯 했는데 보름 뒤에 소집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심사 절차와 방식만 묻다가 20분 만에 끝이 났고 논의가 촉박한 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징계 요구 시한을 넘기면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건은 심사도 못한 채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럼 이 의원 건 말고도 20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다른 안건들의 심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취재기자가 알아봤더니 제대로 처리된 게 없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의 현주소를 박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9월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가 경호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한 달 뒤 여성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한성교 자유한국당 의원.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기획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누드화를 전시했다가 윤리위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그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모두 19건. 이 중 11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단 한 건도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18대와 19대 국회 윤리위도 4년 내내 한 건씩 의결하는 데 그쳤고 징계안 대부분은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는 윤리특위가 필요할 때만 여는 비상설로 전환되면서 제 기능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윤리특위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조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또 열흘에 그치는 징계 요구 시한을 대폭 늘리고 미국 의회처럼 어떤 언행들이 징계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75m 굴뚝 위에서 400일이 넘게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와 오늘 사측이 2차 교섭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파인텍 근로자와 모기업인 스타플렉스 측이 2차 교섭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쏟아낸 작심 발언에 비춰보더라도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김세건 스타플렉스 대표는 불법을 저지르고 굴뚝에 올라가면 영웅이 되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굴뚝에 올라가면 영웅이 되고 이렇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정말에서는 어렵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으니 장기 농성을 벌인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사태를 400일 넘게 굴뚝에 올려놓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은 조합원 5명을 스타플렉스 공장에 고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합섬 출신이었던 파인텍 근로자들. 하지만 스타플렉스가 한국합섬을 인수해 만든 스타케미칼에서 근무하다 스타케미칼이 청산되면서 일터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스타플렉스가 아닌 별도 법인인 파인텍에 고용돼 부실한 처우를 받았다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용 방식을 놓고 양측이 서둘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였던 청량리 일대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직폭력배 두목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김 씨 덕분에 재개발 구역의 이주가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본 겁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두목 김모 씨는 2004년부터 8년 동안 보호비 명목으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김 씨는 부하들을 앞세워 건설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회사가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김 씨는 여러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고 은행에서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빌리고 나서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사업의 공정성과 청명성을 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6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 덕택에 재개발 구역의 이주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며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김 씨가 마치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범행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까지도 추가적인 어떤 경량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판결문 자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쓰여져서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연말연시 되면 좀 있어 보이는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분위기 좀 잡고 싶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요. 네. 그런 데는 평소보다 5, 60%나 비싸서 뭐 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건데 업주들도 사실 뭐 연말 특수 노리는 건데 제재할 방법은 없나 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네. 네, 가족과 가고 싶은데 비싸서 못 간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죠. 네. 그럴 땐 말이죠. 그냥 동네 식당 가면 됩니다. 네. 뭐 외식 뭐 있습니까? 소소하게 가족과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이 정답이에요. 네. 이 내용은 박자은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연말을 맞아 모든 메뉴의 평균 가격을 50% 정도 올렸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98,700원부터 진행이 되는데 30, 32되는 메뉴가 149,000원부터 있어요. 예약이 많이 찾죠. 역시 연말 가격을 60%가량 올린 한 유명 뷔페는 평소 해주던 카드나 멤버십 할인도 없앴습니다. 주방에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재료가 좀 고급 재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31일은 어떤 제휴카드 할인이나 호텔 멤버십 회원도 할인이 안 되는 숙박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연말에 예약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알아봤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제시됐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내고 싶은 젊은 연인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기념일 때는 가끔 비싼데 예약해가지고 하는데 연말에는 너무 가격이 많이 뛰어서 아예 그냥 2~3배는 기본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럽죠. 문제는 업주 측이 올린 가격을 명시만 하면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서비스나 품질의 차이가 없음에도 원재료에 대한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인상 요인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연말 특수를 노린 얌체 바가지 상온이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려는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던 컬링 여자 대표팀 팀킴이 다시 빙판에 섰습니다. 한 달여 만에 빙판에서 울려 펴진 영미 그 반가운 모습을 전광열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원하는 지점에 스톤이 도착하는 걸 지켜보는 안경 선배와 열심히 스위핑하는 팀킴 선수들. 팀킴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눈물의 폭로 이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빙판에 섰습니다. 빙질 관리사가 감사 문제로 사직해 경북 컬링 훈련원이 잠정 폐쇄된 탓에 지난 23일 전까진 지상에서 체력 훈련만 해야 했습니다.
선수들이랑 더 잘 뭉쳐서 하던 대로 준비 잘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더 잘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훈련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빙질 관리사가 없는 탓에 팀킴이 빙판에서 매일 구슬땀을 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 컬링 훈련원 빙질 관리사 4명이 전국 동계체전이 열리는 내년 2월까지 도와주는 덕분에 간신히 한숨만 돌린 상황입니다. 팀킴이 빙판에서 활짝 웃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경북체육회는 내년 상반기 중 새 지도자를 선임하고 의성군은 외국인 빙질 관리사를 초청하고 총 6개 레인을 갖춘 컬링장을 만들어 팀킴의 제도약을 도울 계획입니다. 영미!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사흘째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더 내리겠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호남 서해안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이 영하 1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7도가 되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이맘때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